네, 안녕하세요. 저랑 좀 닮았나요? 부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부탄 들어보셨나요? 부탄은 참 독특한 나라고요. 제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한 나라입니다. 제가 유엔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오지를 많이 출장을 가게 됐는데요. 이런 오지를 가게 되면은 회의가 끝나고 수업이 끝나고 저녁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참 힘든 시간들을 갖습니다. 한 번은 시간을 내가지고 저렇게 히말라야 산이 보이는 곳에 가서 이렇게 딱 했는데요. 햇살이 정말 따뜻하고 그 공기들에 제가 취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손이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똑바로 살겠습니다. 부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민 총행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라는 개념이 있어서 우리는 국민의 행복을 어떤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에 따라서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가 국가 발전의 척도를 재게 것을 한 곳이 바로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때 인생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 발표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성공이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행복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스토리, 스펙 여러 가지를 또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제 첫 직장은 참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30살의 저의 첫 직장은 유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30살의 첫 직장이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제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타셨을지 여러분 기대되시죠? 30살이 되기까지 직장을 못 다닌다는 게 참 어렵다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참 여러 가지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공모전이라든지 인턴십 이런 걸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졸업할 때까지 토익 성적을 만들었고 이렇게 졸업하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후회하지 않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선배들에게 물어봤어요. 선배, 대학생활이 이제 끝나가는 입장에서 저 같은 신입생들에게 야 내가 이거 못했는데 정말 아쉽다. 너라면 이거 꼭 잊지 말고 하라라고 말해주고 싶은 게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답들이 있는데 뭐였을까요? 네? 연애. 연애라는 대답을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자신들이 별로 안 했던 거 저한테 추천하더라고요. 첫째, 책 많이 읽어라. 책 여러분 많이 읽으시나요? 본인들이 많이 안 읽으시니까 저한테 읽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행을 많이 다녀라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물어보니까 이 두 가지의 그 답변을 하고서 그래 내가 이 두 가지에 최소한 열심히 한다면 졸업할 때쯤 되면 최소한 내가 뭔가 후회는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썼던 칼럼을 읽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대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100권의 책을 읽지 못한다라고 호통을 치는 어떤 지식인이 있었는데 제가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대학생이 졸업을 하면서 100권의 책을 못 읽지? 내가 이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해서 제가 야심차게 나는 졸업할 때까지 1000권의 책을 읽겠다라고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읽게 되죠. 제가 1000권 읽었을까요, 여러분? 1000권은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도요, 2등병 끝나고 1병 때부터 열심히 읽어서 군대 제대할 때 한 70권을 읽었는데 그래도 졸업할 때쯤 되니까 1000권은 안 되고 한 700권이 넘었습니다. 자, 일단 700권이 넘어가니까 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큰 변화들이 있었죠. 저는 이렇게 대중 강연을 한 게 2007년이 처음이에요. 저기 혈액형이 A형에다가 사람들에게 친하지 않은 몇 가지 그 내성적인 성격이 많아서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었습니다. 중학생 때는 친구에게 전화를 할 때 대본을 쓰지 않으면 저는 전화를 못했어요. 그만큼 소심하죠. 그런 제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대본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책을 통해서 갖게 된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28살에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대학원에서 이제 엄청나게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합니다. 제가 발표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PPT를 좀 보셔야 되는데 PPT를 안 보고 저의 어떤 특정 신체 일부를 주목합니다. 어딘 줄 아세요? 제 다리를 봐요. 다리에 뭐가 묻었나요? 아니죠. 엄청 떠는 다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내가 무대가 아니죠, 강의실에서 쓰러질까봐 앞에 있는 강의실의 그 책상에다가 제 다리를 딱 붙여놓고도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발표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두려움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신기하게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의 좀 핵심적인 의미 같아요. 30살 첫 직장을 들어왔던 제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게 됐는지 저의 좀 자전적인 얘기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유엔에서 있다 보니까 참 많이 질문받는 것가 근데 유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까요? 뭐를 준비하면 되죠? 네? 거꾸로 물어봅니다. 근데 뭘 준비하면 돼? 학생들이 물어보면요. 영어 준비, 네, 뭐 정치, 국제관계 전공, 뭐 제2외국어, 자 이런 것들만 생각이 나죠. 과연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 유엔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설명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여기 반 총장님 계시죠? 근데 아이들의 시선은 전혀 시큰둥합니다.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조직이나 그 기업을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보는 방향과 실제로 조직이 보기를 원하는 방향과 서로가 매칭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 비밀을 저는 바로 역량 개발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프루덴셜 사회공헌 재단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나 책을 얼마 전에 기획해서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10년 동안에 걸쳐서 중고생들, 지금은 이제 뭐 벤처 창업가도 나오고 다양한 청년들이 자원봉사를 했던 어떤 수기를 바꿔서 이것을 책으로 저희가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분들의 봉사 수기를 읽으면서 항상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뒤에서 좀 소개시켜드릴 역량이란 코드였어요. 나는 이타적인 행위를 통해서 남에게 봉사를 시작했지만 그 봉사를 통해서 총 7가지의 독특한 역량을 이분들이 개발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기획 및 조직력, 자 이러한 역량이죠.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기한 것은 그러한 역량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보다도 더욱더 강력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몇 가지 좀 암울한 얘기를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 청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수준이 저렇게 어려운 수준입니다. 조사 대상이 36개국 중에 35위를 했네요. OECD 기준 중에서는 직접 역량은 엄청나게 탁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하거나 그곳에 필요한 역량, 즉 사회적인 상호작용 역량에 대해서는 저렇게 어려운 시점에 있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팀워크, 공동체 의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진로에 관련된 결정성과 독립성에 있어서 한국의 청년과 대학생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조사 결과 나왔죠. 역량이 후퇴하고 있다.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이 왜 후퇴하고 있을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실행적인 역량,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태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또 어떻게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실증적인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한번 설문을 돌렸어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얻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역량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현재 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획득 또는 보다 강화된 역량이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공감 능력, 팀워크, 공동체 의식, 문제 해결 능력, 실행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90%에 육박하는 부분에 엄청난 진보가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60%, 77% 많은 발전이 있지만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 보시면 뭔가를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실제로 가져야 될 역량들을 개발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공감력, 팀워크, 공동체의식, 문제해결력, 실행력, 바로 어떤 조직이든 원하는 역량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나 자격증을 통해서 증명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이 그것과 관련된 경험,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졌을 때만이 여러분들이 그것과 관련된 역량을 소유했음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신기하게도 제가 있었던 유엔의 8대 핵심 역량과 너무나도 비슷한 입니다. 유엔에서는 이 8대 핵심 역량이라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놨어요. 이게 뭐냐면요, 유엔에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할 때 이 8가지의 역량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영어도 아니었고요, 제2외국어도 아니고 전공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이 8가지 핵심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할 이야기가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유엔의 관점에서 정말 보고 싶은 인재죠. 저희가 신입사원들을 채용을 할 때 어떻게 면접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자,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테스트를 하냐면, 저희가 면접에 질문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지에 이 사람이 만약에 팀워크라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할 수 있는 단어들, 키워드들이 여기서 쭉 객관식처럼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팀워크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으면, 혹은 팀워크를 잘했던 경우가 있으면 말해주세요 라고 물어보고 나서 저희가 체크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팀워크와 관련된 특정한 키워드들을 말하는지 안 말하는지를 기계적으로 체크합니다. 너무 기계적이죠? 하지만 역량이 있다면 반드시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자, 이런 역량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피드백, 저는 사람들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특정한 영어들을 말하게 되면, 자,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특정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바로 바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봉사활동이라든지 내가 하는 특정한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서 바로 어떠한 조직이든 그 조직이 보기를 원하는 특정한 역량들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이 주목하고 있어요. 스펙은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혼자 공부해도 열심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도서관이나 공부방에서 혼자서는 절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보실까요? 커뮤니케이션은 뭡니까? 역량은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과 내가 속한 어떠한 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 공부하거나 학원을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부닥치고 깨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을 수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토리가 스펠 이긴다 책에 제가 넣었던 하나의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역량 중심 이력서인데요. 실제로 조직이 보기를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써보라는 거죠.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은 원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스펙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당신 조직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기를 원하는 역량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김보람이라는 친구를 볼까요?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서 기획 및 조직력에 있어서 참 중요한 역량을 필요로 하는 회사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벌써 이 친구는 대학생 때 학생문화제를 기획해서 세계 기업의 협찬을 받아서 500만 원을 확보했죠. 이런 하나의 몇 가지 증거를 보면서 만약 이 친구를 우리가 채용을 한다면 이것과 비슷한 역할들을 그 이상, 그 몇 배 이상을 할 수 있다는 정확한 신뢰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역량입니다. 이런 역량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어떤 학교 나왔습니다. 저는 토익이나 자격증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여러분들이 1번부터 100명의 지원자가 있다면 그 중에 저의 위치는 33번입니다. 혹은 82번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줄을 세워주는 효과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이력서에,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에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2010년에 노동보건부에서 요청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취업 정책에 이런 부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제안을 받아서 제가 세 가지를 노동보건부에 가서 제안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올해부터 스펙추럴 시스템이라고 해서 바로 기존에 있던 이력서 중심에서 바로 조직이 원하는 역량 중심의 이력서로 이력서의 관행들이 바뀌어지고 있죠. 창의성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팀워크에 대해서는 당신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력서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죠? 저는 창의력에 대해서 1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라는 부족하죠. 창의력은 언제 나옵니까? 바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는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팀워크는 언제 할 수 있죠? 저는 도서관 자리를 계속 매일매일 맡아서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자, 거기에서는 팀워크가 나올 수 없겠죠? 프로젝트가 실패하든 잘 되든 내가 진행하고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사례를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책을 쓰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행사에서 같이 강연을 했던 분인데 화살표 청년이라고 혹시 아세요? 저도 여러 번 버스를 타다 보면 버스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몰라서 반대 방향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저 같은 사람 누구나 다 겪는 문제를 이 친구는 서울시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해결해 보자라고 이걸 뛰어들었죠. 쉬는 시간마다 저렇게 자전거 헬멧을 쓰고서 자기의 비용을 들어서 방향을 다 화살표를 붙입니다. 저게 비용이 12만 원이 들었어요. 특수 코팅지, 특수 화살표 스티커를 만들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붙였죠. 물론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취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원서를 쓰는데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의 의미를 정말 잘 보여주는 친구인데요. 왜냐하면 바로 스토리가 자기가 가진 역량이 내가 일하고자 하는 기회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마케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케팅은 세일스를 불필요하게 한다. 맞습니다. 나를 세일스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이력서를 지원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마케팅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야기의 결말을 달라줄 수 있죠. 한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민호 씨, 화살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이력서를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현대자동차 그룹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자기가 먼저 이력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이력서 좀 내주세요. 지금은 현대자동차 사회공헌 사목에서 일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셨죠. 12만 원이 들었습니다. 걸리는 시간, 자기 시간을 짬내서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었죠. 왜 현대자동차는 이민호 씨를 힘냈죠? 바로 저기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역량을 보기 때문이죠. 바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누구나 다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러한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저런 태도들,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죠?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야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을 위한 행동들, 어떻게 보면 스펙을 해서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만 그것의 열매들을 내가 얻었을 때 그런 열매들은 역량으로 오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역량들은 말씀드렸듯이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이었을 때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어떻게 남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지를 여러분 고민해 보시면 거기서 여러분의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하고 제 시간을 좀 마무리해볼까요? 저는 인생은 환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환승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시간이 갈수록 정말 재미가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여기 한성대 입구에 있고요.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는 교대에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한성대 입구에서 교대까지. 어떻게 가면 되죠? 4호선 타고 충무로에서 이렇게 쭉 갈아타면 됩니다. 혹시 4호선 타고 아침 출근 시간에 내려오시는 분 계세요? 4호선이 엄청 막힙니다. 저는 4번이나 이렇게 놓쳐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저 4호선을 타고 한성대 입구에서 탔는데
마침 앞에 있었던 그 의자에 앉아있던 분이 졸다가 못 내리셨는데 한성대 입구라는 걸 알고서 황급하게 내렸습니다. 원래 앉아갈 자리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웬일이야? 자리가 생겼네. 앉았습니다. 마침 겨울이었어요. 지하철 여러분, 겨울에 의자 어떠죠? 따뜻합니다. 아침부터 운이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성대 입구에서 충무로까지 새 내정거장이네요. 음악은 흐르고 다음은 충무로역입니다. 방송이 나옵니다. 아, 일어나야지 하는 순간, 가방을 뒤척이는 순간 제 앞에 섰었던 네 사람들이 반보 전진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자리를 탐내는 거죠. 순간 저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자리를 탐내? 충무로에서 안 내렸습니다. 고객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왜 가방을 주춤주춤했지? 신경전이 계속되고 어떻게 됐죠? 계속 4호선을 타고 내려가면 사당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최후의 보루는 사당입니다. 근데 사당을 지나서 남태령과 선바에 경마공원까지 가서 신경전을 계속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시바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인생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유엔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비즈니스가 참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많이 겪게 됐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유엔을 그만두고 런던으로 비즈니스를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엔을 그만두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표를 준비했지만 사표를 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내가 일단 앉아서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인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기준을 생각했어요. 첫째는 내가 10년 후에 돌이켜봤을 때 여기에서 환승을 안 한 것을 나는 더 만족할까? 혹은 후회할까라는 그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아리송했어요. 그래서 저 자극적인 질문을 합니다. 둘째, 제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결혼을 해서 손자, 손녀를 낳았다고 생각해볼게요. 그 손자, 손녀를 30년 후에 제가 할아버지가 돼서 무릎이 앉힌 다음에 제가 이때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저는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더 제가 행복할까?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이미 답은 명확했습니다. 지하철을 보시면 여러분 60 몇 개의 환승역이 존재합니다. 이야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환승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지하철의 손잡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손잡이가 탐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가야 될 환승지 혹은 목적지를 지나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갈아타셔야 되겠죠? 저는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가족하고 같이 대중교통을 통해서 많이 여행을 합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래 한번 온천을 가봐야 되겠다 해서 온양온천도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온양온천은 너무 멉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하철을 한번 딱 봤더니 저렇게 것에 신길온천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길온천이라는 온천이 4호선에 자리 잡고 있네요. 저희가 한성대 입구잖아요. 쭉 타고 밑으로 내려오면 신길온천이 있다는 거죠. 잘됐다. 갈아타지도 않고 온천 타고 지하철 타고 쭉 내려오면 저 신길온천에 갈 수 있겠다 라고 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뭔가 좀 불안해가지고요, 저기 내려서 어떻게 온천에 가지라고 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신길온천역 가보신 분? 저랑 비슷한 분이시네요. 좀 웃는 거 보니까 저랑 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신길온천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모르셨으면 죄송하지만 그곳에는 온천이 없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조사 안 하고 제 아내랑 아기 데리고 갔다가 온천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친절하게 역장님이 우리 역 주변에는 온천 시설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얘기를 했죠? 신길 온천 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신길 온천 역장께서 고객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신길 온천역에는 온천 시설이 없습니다. 이게 뭘까요? 저는 이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성공 혹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너무나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가는 모든 조직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작 나에게는 신길 온천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걸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혹은 내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손잡이 딱 잡고 있는데 이걸 놓으면 누군가가 그걸 잡기 때문에 내가 환승해야 될 지점에서 환승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하철 여행은 사실 여러분들 방향을 잘못하면 얼마든지 다시 탈 수 있는 기회들이 항상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좀 안타깝죠. 방향을 잘못해도 우리 인생에는 지하철 지도에서 60 몇 개의 환승 지점이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턴어라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름 때문에 신길 온천이라는 그 온천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들의 판단이 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곳을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나칠 수가 있어요. 내가 목표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저곳, 느껴지는 저 이름을 내가 탐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요, 아까 화살표 청년 이민호 씨 말씀드렸죠?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기회를 자석처럼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왜 어렵죠? 다 할 수 있는데 누구나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데 시간, 비용, 에너지 여러분들 별로 드는 것은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제가 나오겠습니다. 제가 28살에 대학원을 가서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국제라는 부분을 알게 돼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사귀던 여자친구, 다행히 지금 제 와이프가 됐어요. 어르신들이 저를 많이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직장이 없으니까 돈을 안 벌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내가 나도 돈 벌 수 있는 그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생전 처음 29살에 한 외국계 회사에 지원서를 내봤습니다. 그 지원서를 냈던 곳은 유명한 화장품 회사였어요. 외국계 화장품 회사. 왜 거기에 냈냐면 물어보지 마세요. 마침 거기서 공고가 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가졌던 학사 전공, 역사라는 전공을 가진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HR 부서였습니다. 그래, 한번 내가 경험해보자라고 냈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면접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데 아뿔싸, 이 회사가 어떤 회사죠? 화장품 회사입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서 제가 갔어요. 그런 저를 보고 역시 압박 질문을 하시더군요. 김정태 씨 자기소개서 이력서 보니까 화장품에 대한 아무런 소개도 없고 뭔가도 없는데 여기 왜 지원하셨나요? 제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분들이 이런 압박 질문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맞습니다. 저 화장품에 대해서는요, 스킨하고 로션만 존재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화장품 회사의 목적이 뭐죠? 더 좋은 화장품, 정말 다양한 남성 화장품 회사인데, 분야였는데 남성 화장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이 김정태라는 사람은 세계의 남성 화장품은 스킨 로션과 그냥 로션, 크림 로션 딱 2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지, 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시면 저 같은 사람의 커스터머 그룹을 이해할 수 있는 비밀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 그 다음부터 모든 질문은 저한테 다 쏟아졌습니다. 아, 그래서 왜 안 쓰시는데요? 면접을 이제 제가 주도권을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거기서 30만 원어치의 신제품을 저한테 가져다 줬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은 장인 장모님이 되신 분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한번 쓰시죠? 그때 점수를 팍 탔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스펙이나 어떤 부분에 뭔가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태도를 가지고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하철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어떤 조그만 이유 때문에 지나치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때문에 그래 내가 저 승길 온천역을 가야 되겠다라고 엄청난 시간을 준비해서 결국에 갔더니 세상에 저기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은 죄송하지만 여기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